조선 중종 때 한양에 이름난 관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양반 이름이 박철산인데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팔자를 척척 맞춰내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대감댁부터 조정 대신들까지 모두 박철산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좌의정 김대감이 박철산을 불러다가 자기 관상을 봐달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요? 박철산이 김대감 얼굴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렸어요. 김대감의 관상이 하필 역적상이었거든요. 대감마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철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관상으로 보건대 큰 화를 당하실 상이 보입니다. 특히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그 순간 김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놈이 감히 좌의정에게 저주를 퍼붓다니. 김대감이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철산은 급히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대감은 박철산을 역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박철산 집에 김대감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놈아. 대감마님께 저주를 퍼부었다며? 몽둥이가 박철산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아이고. 박철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다음엔 내 목숨이다. 하수인들이 협박하며 돌아간 후 박철산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등짝은 멍투성이,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죠.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틀 후 또 하수인들이 찾아와서 더 심하게 두들겨 팼어요. 다음엔 정말 죽여버린다. 박철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죽겠구나. 밤중에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은자 몇 푼과 낡은 옷까지, 그리고 관상술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살아남으면 꼭 다시 만납시다. 잠든 아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박철산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성문을 빠져나올 때 박철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을 바쳐 익힌 관상술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다니.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박철산은 발품을 팔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관상을 봐주며 근근히 살아갔지만 한양에서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2달쯤 지났을까요? 박철산의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돈이 바닥나는구나. 마지막 엽전 몇 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관상을 봐주려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양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있나? 한양에서 온 것 같은데 혹시 나쁜 사람 아닐까? 며칠째 굶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박철산이 길가 느티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것을 어이하면 좋겠습니까? 박철산이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어린 처녀였는데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철산이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처녀분, 혹시 이 늙은이가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 순간 박철산의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이제 정말 한계에 도달한 거였어요.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린 처녀는 나이가 겨우 16이었는데 얼굴을 보니 예쁘긴 하지만 온몸이 때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옷도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머리카락도 엉성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괜찮으세요?
처녀가 박철산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박철산이 나무 아래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처녀 목소리가 참 곱더라고요. 며칠을 굶어서 그런가 보. 박철산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정신이 아득해져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습니다. 처녀가 자기 보따리를 열어보더니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어요. 안에는 작은 만두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겨우 동량에서 얻은 거였거든요. 그 만두가 이 처녀에게는 그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처녀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눈앞에 영감님이 더 위급해 보였거든요. 영감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영감님, 이거라도 드세요. 처녀가 만두를 박철산에게 건넸어요. 그런데 박철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녀가 굶으면 어떡하나.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린 처녀의 밥을 뺏을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전 젊으니까 하루 정도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영감님은 지금 당장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처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철산이 처녀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기도 굶주린 거지 신세인데 남을 걱정해주다니.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정말 고맙구나. 박철산이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만두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이야.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 단맛이 퍼졌어요. 만두를 천천히 씹으며 박철산은 눈물이 났습니다. 김대감의 하수인들에게 맞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 어린 처녀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박철산이 물었어요. 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거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처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지로 살아와서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거죠.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를 주워서 키웠다는데 그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박철산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만두를 다 먹고 나니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박철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어요. 은혜라니요. 그냥 어려운 분을 도운 것뿐인걸요. 처녀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얼굴에 때가 묻어 있어도 맑고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박철산이 문득 생각해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내가 관상을 봐주자. 관상술만큼은 조선 최고라고 자부했으니까 이 처녀의 앞날을 점쳐주는 것도 좋은 보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얘야, 나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란다.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 너의 관상을 봐주고 싶구나. 박철산이 말했어요. 처녀는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에 앉아서 처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얼굴을 이쪽으로 돌려보렴. 박철산이 처녀의 턱을 살짝 돌려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녀의 이마를 보니 뭔가 일반적인 거지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라, 이상하네. 박철산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박철산이 눈을 비비고 다시 처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거지 처녀인데 관상으로는 양반가 규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양반가가 아니라 상당한 집안의 자녀 관상이었습니다. 영감님, 뭐가 이상한가요? 처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박철산이 처녀의 이마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마의 생김새가 복이 넘치는 상이었거든요. 일반 거지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관상이었습니다.
박철산이 다시 처녀의 눈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눈은 완전히 귀인의 눈이야.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도, 눈동자의 맑은 색깔도 모두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거든요. 처녀의 입술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위아래 입술의 균형이 완벽하고 색깔도 붉은 빛이 도는 게 전형적인 북위상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박철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영감님, 제 관상이 나쁜가요? 처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나쁘기는커녕 박철산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턱선을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둥글면서도 단정한 턱선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박철산이 자기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관상학으로 볼 때 이 처녀는 분명히 양반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지 신세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박철산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어릴 때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 같구나. 박철산이 처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관상으로 보건대 이 처녀는 분명히 어떤 양반가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집을 잃고 거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집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때 박철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어요. 잠깐. 광주. 갑자기 외쳤거든요. 광주요. 처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광주다. 내 관상을 보니 남쪽과 인연이 깊어 보인다. 특히 광주 쪽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박철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광주에 가면 뭔가 알 수 있다는 뜻인가요? 처녀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그렇다. 내 운명이 그쪽에서 풀릴 것 같구나. 박철산이 처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믿고 광주로 가보렴. 분명히 내 인생이 바뀔 일이 생길 거야. 그 말에 처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처녀는 박철산과 함께 작은 절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박철산은 처녀에게 길을 가는 방법과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무엇보다 내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니까. 영감님, 정말 고마웠어요. 처녀가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철산도 눈물을 글썽이며 처녀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잘 가거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처녀는 박철산과 작별을 고하고 광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박철산이 준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억해라. 광주에서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광주까지는 좋기 보름길이었어요. 처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동량에서 먹으며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길에서 잠을 자는 것도 견딜 만했어요. 길을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친절한 할머니가 밥을 주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개들이 지저대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걸었을 때 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주막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해준 거였죠. 그런데 그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부인이 나타나서 처녀를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딸아. 부인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처녀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꿈에서 깨버렸어요. 어머, 이상한 꿈이네. 처녀가 일어나 앉았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그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박철산 영감님 말씀이 맞는 건 아닐까?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큰 고을이네. 처녀가 감탄했어요. 한양만큼은 아니어도 꽤 큰 고을이었거든요.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일단 배가 고파서 동량부터 시작했어요. 큰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밥 한 끼만. 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길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광주 사람들이 참 인심이 좋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엽전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 것이 혼자서 고생이 많네. 이걸로 따뜻한 국물이라도 사 먹어라.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처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녀가 평소처럼 길가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종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이는 30 정도 되어 보였는데 옷차림이 제법 깔끔해 보였어요. 여종이 처녀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입을 꺼내서 처녀의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녀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숙이면서 목덜미가 환히 드러났는데 여종의 눈이 그 부분에 고정되었어요. 저게, 여종이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목덜미에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점 3개. 여종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여종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의 이름은 봉순이었어요. 15년 전 광주 감사댁에서 어린 아씨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아씨의 목덜미에 이런 점이 있었던 거예요. 얘야, 혹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6살이요.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계산해보니 딱 맞았어요. 봉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자기가 돌보던 한 살배기 아씨를 안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더니 아기를 힘으로 빼앗아 달아났던 거예요. 봉순이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고 그 후로 아씨를 다시는 볼 수 없었거든요. 얘야,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봉순이 처녀의 손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아니, 내 댁으로. 처녀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이 여종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박철산 영감님이 광주에서 중요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네, 따라가겠어요. 봉순이 처녀의 손을 잡고 급한 걸음으로 감사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감사댁에 도착하자 봉순이가 처녀를 마당 한쪽에 앉혀놓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님. 큰일 났어요. 봉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사랑채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봉순아? 마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마님, 혹시 우리 아씨의 목덜미에 점이 어떻게 나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봉순이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덜미 점. 마님이 잠깐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 삼각형 모양으로 점 3개가 나 있었지. 왜? 마님, 밖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 순간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광주 감사댁 마님인 정씨 부인은 15년 전 딸을 잃고 나서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이냐? 정말로 그런 점이 있다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마님. 틀림없어요. 제가 15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점들이에요. 봉순이도 흥분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디 있니? 어디에? 정씨 부인이 치마를 걷어 들고 뛰듯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당 한쪽에 앉아있는 처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녀는 여전히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맑은 눈동자가. 어머, 저 눈이, 봉순이가 급히 설명했어요. 마님, 저 아이 목덜미를 보세요. 고개를 숙여보라고 해보세요. 정씨 부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고개를 좀 숙여볼 수 있겠니? 정씨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처녀가 고개를 숙이자 목덜미의 점 3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 그때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김만중이라는 이름의 광주 감사였는데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요? 여보, 저 아이 목덜미를 봐요. 정씨 부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김감사도 처녀의 목덜미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은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 살배기 딸 상아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온 광주를 뒤져가며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봉순아, 너 확실하냐? 김감사가 물었어요. 네, 대감마님. 제가 매일 아씨를 목욕시켜 드렸는데 그 점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봉순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녀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했어요. 저는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정씨 부인이 처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씨 부인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목덜미 점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봉순아, 우리 상아한테 다른 표시도 있었지? 아, 맞아요. 엉덩이 쪽에 별 모양 점이 있었어요. 그래, 맞다. 오른쪽 엉덩이 위쪽에 별 모양 점이 있었지. 김감사도 기억해냈어요. 그 점은 상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특별한 표시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자. 정씨 부인이 처녀의 손을 잡고 안채로 향했어요. 김감사와 봉순이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만약 정말 상아라면 1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정씨 부인이 처녀에게 말했어요. 아이야, 혹시 내 엉덩이 쪽에 점이 있니? 점이요. 처녀가 자기 몸을 만져봤어요. 아, 여기 뭔가 있긴 한데요. 어디에?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오른쪽 엉덩이 위쪽에 조그만 점이 있어요.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그 순간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여줄 수 있겠니? 네, 처녀가 수줍게 치마를 조금 들어 올렸어요. 오른쪽 엉덩이 위쪽에 별 모양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정씨 부인이 주저앉았어요. 상하야. 정씨 부인이 처녀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처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넌 우리 딸이야. 15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딸, 상아란 말이야. 밖에서 기다리던 김감사가 부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정말 우리 상아야. 맞아요. 별 모양 점도 똑같아요. 정씨 부인이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김감사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처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상아야. 아빠야. 그 순간 봉순이도 밖에서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15년간의 죄책감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정씨 부인이 상아의 거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길에서 울고 있는 저를 주워서 키웠다고 하셨어요.
누가 저를 버려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분이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상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상아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 감사댁의 딸이었다는 것을. 박철산 영감님의 관상이 맞았던 거였어요. 정말로 광주에서 인생이 바뀐 거였거든요. 그날 밤은 온 집안이 잠들지 못했어요. 15년 만에 되찾은 딸이 신기하고 고마워서 계속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상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다음 날부터 상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목욕부터 시켰습니다. 15년 동안 제대로 씻지 못했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쁜 한복도 입혔어요. 어머, 정말 우리 딸 맞네. 정씨 부인이 감탄했어요. 깨끗하게 단장한 상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지 시절에는 때와 먼지에 가려져서 몰랐는데 본래 얼굴이 이렇게 예뻤던 거예요. 역시 우리 핏줄이야. 김감사가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상아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이런 좋은 옷을 제가 입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감사댁 교수야. 정씨 부인이 상아를 다독여줬어요.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상아의 마음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고 음식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거든요. 며칠 후 상아가 부모님께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보렴. 제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박철산 영감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김감사가 감동했어요. 그런 은인이 있었구나. 당장 사람을 보내서 찾아보자. 며칠 후 박철산을 찾아냈어요. 김감사가 직접 가마를 보내서 모셔왔습니다. 김감사 부부가 박철산에게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은인이시군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날 밤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온 집안에 환하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상아는 완전히 감사댁 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 거지 시절의 따뜻한 마음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남을 도우려고 했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상아가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구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쌍한 이 거지에게 밥 한 끼만 베풀어 주십시오. 목소리가 너무 애절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는구나. 대문 쪽으로 가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쫓아내려고 했어요. 아,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구걸을 하느냐. 아니에요. 잠깐만요. 상아가 문지기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거지에게 다가갔어요. 많이 배고프시죠? 상아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거지가 상아를 올려다보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사흘째 굶었거든요. 상아의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 자기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음식을 가져올게요. 상아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상아가 직접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도 함께 가져갔어요. 여기서 천천히 드세요. 상아가 정자 안으로 거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지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배고픈 분께 밥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거지가 밥을 먹는 동안 상아는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거지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체가 뭐냐고요? 바로 암행어사였어요. 이름은 이청풍. 나이는 25이었는데 임금님의 명을 받고 전라도 일대를 살펴보러 온 거였거든요. 이청풍이 거지로 변장한 이유는
백성들의 진짜 생활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관리들은 높은 사람이 오면 잘 보이려고 꾸미기 마련이니까 거짓 차림으로 다니면서 진실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상하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아씨가 다 있다니. 이청풍은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상하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양에서 왔는데 길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됐소. 거지가 밥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투가 어딘가 다르더라고요. 일반 거지치고는 너무 점잖았거든요. 하지만 상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오늘 밤은 우리 집 행랑채에서 주무세요. 김감사는 딸의 착한 마음씨가 자랑스러웠어요. 좋다. 그렇게 하여라. 우리 상하의 마음씨를 보니 정말 기특하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감사의 배려로 며칠 동안 이청풍은 감사댁에 머물렀어요. 낮에는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암행어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감사댁으로 돌아와서 상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하는 이청풍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어요. 말투도 그렇고 글을 읽는 모습도 그렇고. 당신은 정말 신기한 분이세요. 상하가 말했어요. 아씨야말로 신기하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소? 이청풍도 상하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저녁 둘이 정원에서 달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달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아씨만큼 예쁘지는 않소. 이청풍이 은근히 상하를 칭찬했어요. 상하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런 말씀을. 아씨, 사실 내가 이청풍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님, 한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급사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어요. 김감사가 급히 나와서 급보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급보에는 암행어사가 전라도에 파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청풍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벌써 소문이 났구나. 이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상하에게 말했어요. 아씨,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소? 다음 날 아침 상하가 평소처럼 이청풍에게 아침을 가져다 주려고 행랑채로 갔는데 웬걸요.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상하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허름한 거지 차림이었던 이청풍이 깔끔한 도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청풍이 상하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씨,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였습니다. 속였다는 게 무슨?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암행어사 이청풍이라고 합니다. 암행어사요? 상하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암행어사라니. 임금님의 명을 받고 다니는 그 암행어사요? 정말이세요? 네, 정말입니다. 그때 김감사가 급히 뛰어왔어요. 어젯밤 급보를 받고 나서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행랑채로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청풍의 모습을 보고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어사님이시군요. 김감사가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감사님. 제가 변장을 하고 있었으니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상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거지가 아니라 어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청풍이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상아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칠 동안 정이 들었던 거지가 알고 보니 어사님이었다니. 그럼 저한테 하신 그 말들도 다 거짓이었나요? 상아가 서운해했어요. 아닙니다. 아씨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체만 속였을 뿐, 다른 건 모두 진심이었어요. 이청풍이 급히 말했어요. 그 말에 상아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이청풍이 상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씨, 사실 제가 이 일을 마치면 아씨께 정식으로 청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상아가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저는 아씨의 따뜻한 마음씨에 반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청풍의 진심 어린 고백에 상아의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김감사 부부가 기뻐했어요. 어사님 같은 분이 우리 상아를 좋아해 주신다니? 상아야, 어떻게 생각하니? 정씨 부인이 딸에게 물었어요. 상아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저도 어사님이 좋았어요. 정체를 모를 때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이청풍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까요? 네. 상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 집안이 기쁨에 넘쳤습니다. 한 달 후, 이청풍이 한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임금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식으로 상아와의 혼례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임금님도 기특한 일이라며 허락해 주셨어요. 드디어 혼례 날이 왔어요. 온 광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감사대 교수와 암행어사의 결혼이라니 이런 낭만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박철산도 특별히 초대되어 왔어요. 내 관상이 맞았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거라고 했지. 박철산이 뿌듯해했어요. 상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영감님 덕분에 이 모든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혼례식이 끝나고 상아와 이청풍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청풍은 상아의 착한 마음씨 덕분에 더욱 좋은 관리가 되었고, 상아는 이청풍의 사랑 덕분에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거지 처녀였던 상아는 감사대 교수로 신분을 되찾고 암행어사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만두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진 거예요. 박철산의 관상도 정확했고 상하의 착한 마음씨가 결국 모든 행복을 불러온 셈이죠.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심으로 남을 돕는 선한 마음가짐이 결국 큰 복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 조선 중종 때 한양에 이름난 관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양반 이름이 박철산인데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팔자를 척척 맞춰내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대감댁부터 조정 대신들까지 모두 박철산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좌의정 김대감이 박철산을 불러다가 자기 관상을 봐달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요? 박철산이 김대감 얼굴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렸어요. 김대감의 관상이 하필 역적상이었거든요. 대감마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철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관상으로 보건대 큰 화를 당하실 상이 보입니다. 특히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그 순간 김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놈이 감히 좌의정에게 저주를 퍼붓다니. 김대감이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철산은 급히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대감은 박철산을 역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박철산 집에 김대감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놈아. 대감마님께 저주를 퍼부었다며? 몽둥이가 박철산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아이고. 박철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다음엔 내 목숨이다. 하수인들이 협박하며 돌아간 후
박철사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등짝은 멍투성이,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죠.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틀 후 또 하수인들이 찾아와서 더 심하게 두들겨 팼어요. 다음엔 정말 죽여버린다. 박철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죽겠구나. 밤중에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은자 몇 푼과 낡은 옷까지, 그리고 관상술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살아남으면 꼭 다시 만납시다. 잠든 아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박철사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성문을 빠져나올 때 박철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을 바쳐 익힌 관상술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다니.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박철사는 발품을 팔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관상을 봐주며 근근히 살아갔지만 한양에서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2달쯤 지났을까요? 박철산의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돈이 바닥나는구나. 마지막 엽전 몇 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관상을 봐주려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양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있나? 한양에서 온 것 같은데 혹시 나쁜 사람 아닐까? 며칠째 굶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박철산이 길가 느티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것을 어이하면 좋겠습니까? 박철산이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어린 처녀였는데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철산이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처녀분, 혹시 이 늙은이가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 순간 박철산의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이제 정말 한계에 도달한 거였어요.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린 처녀는 나이가 겨우 16이었는데 얼굴을 보니 예쁘긴 하지만 온몸이 때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옷도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머리카락도 엉성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괜찮으세요? 처녀가 박철산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박철산이 나무 아래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처녀 목소리가 참 곱더라고요. 허, 며칠을 굶어서 그런가 보. 박철산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정신이 아득해져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습니다. 처녀가 자기 보따리를 열어보더니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어요. 안에는 작은 만두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겨우 동량에서 얻은 거였거든요. 그 만두가 이 처녀에게는 그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처녀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눈앞의 영감님이 더 위급해 보였거든요. 영감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영감님, 이거라도 드세요. 처녀가 만두를 박철산에게 건넸어요. 그런데 박철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녀가 굶으면 어떡하나.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린 처녀의 밥을 뺏을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전 젊으니까 하루 정도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영감님은 지금 당장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처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철산이 처녀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기도 굶주린 거지 신세인데 남을 걱정해주다니.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정말 고맙구나. 박철산이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만두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이야.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 단맛이 퍼졌어요. 만두를 천천히 씹으며 박철산은 눈물이 났습니다. 김대감의 하수인들에게 맞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 어린 처녀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박철산이 물었어요. 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거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처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지로 살아와서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거죠.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를 주워서 키웠다는데 그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박철산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만두를 다 먹고 나니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박철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어요. 은혜라니요. 그냥 어려운 분을 도운 것뿐인걸요. 처녀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얼굴에 때가 묻어 있어도 맑고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박철산이 문득 생각해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내가 관상을 봐주자. 관상술만큼은 조선 최고라고 자부했으니까 이 처녀의 앞날을 점쳐주는 것도 좋은 보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얘야, 나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란다.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 너의 관상을 봐주고 싶구나. 박철산이 말했어요. 처녀는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에 앉아서 처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얼굴을 이쪽으로 돌려보렴. 박철산이 처녀의 턱을 살짝 돌려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녀의 이마를 보니 뭔가 일반적인 거지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라, 이상하네. 박철산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박철산이 눈을 비비고 다시 처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거지 처녀인데 관상으로는 양반가 규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양반가가 아니라 상당한 집안의 자녀 관상이었습니다. 영감님, 뭐가 이상한가요? 처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박철산이 처녀의 이마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마의 생김새가 복이 넘치는 상이었거든요. 일반 거지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관상이었습니다. 박철산이 다시 처녀의 눈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눈은 완전히 귀인의 눈이야.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도, 눈동자의 맑은 색깔도 모두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거든요. 처녀의 입술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위아래 입술의 균형이 완벽하고 색깔도 붉은 빛이 도는 게 전형적인 부귀상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박철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영감님, 제 관상이 나쁜가요? 처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나쁘기는커녕. 박철산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턱선을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둥글면서도 단정한 턱선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박철산이 자기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관상학으로 볼 때 이 처녀는 분명히 양반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지 신세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박철산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어릴 때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 같구나. 박철산이 처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관상으로 보건대 이 처녀는 분명히 어떤 양반가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집을 잃고 거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집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때 박철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어요. 잠깐. 광주. 갑자기 외쳤거든요. 광주요. 처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광주다. 내 관상을 보니 남쪽과 인연이 깊어 보인다. 특히 광주 쪽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박철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광주에 가면 뭔가 알 수 있다는 뜻인가요? 처녀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그렇다. 내 운명이 그쪽에서 풀릴 것 같구나. 박철산이 처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믿고 광주로 가보렴. 분명히 내 인생이 바뀔 일이 생길 거야. 그 말에 처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처녀는 박철산과 함께 작은 절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박철산은 처녀에게 길을 가는 방법과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무엇보다 내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니까. 영감님, 정말 고마웠어요. 처녀가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철산도 눈물을 글썽이며 처녀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잘 가거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처녀는 박철산과 작별을 고하고 광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박철산이 준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억해라. 광주에서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광주까지는 좋기 보름길이었어요. 처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동량에서 먹으며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길에서 잠을 자는 것도 견딜 만했어요. 길을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친절한 할머니가 밥을 주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개들이 지저대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걸었을 때 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주막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해준 거였죠. 그런데 그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부인이 나타나서 처녀를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딸아. 부인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처녀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꿈에서 깨버렸어요. 어머, 이상한 꿈이네. 처녀가 일어나 앉았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그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박철산 영감님 말씀이 맞는 건 아닐까?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큰 고을이네. 처녀가 감탄했어요. 한양만큼은 아니어도 꽤 큰 고을이었거든요.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일단 배가 고파서 동량부터 시작했어요. 큰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밥 한 끼만. 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길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광주 사람들이 참 인심이 좋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엽전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 것이 혼자서 고생이 많네. 이걸로 따뜻한 국물이라도 사 먹어라.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처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녀가 평소처럼 길가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종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이는 30 정도 되어 보였는데 옷차림이 제법 깔끔해 보였어요. 여종이 처녀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입을 꺼내서 처녀의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녀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숙이면서 목덜미가 환히 드러났는데 여종의 눈이 그 부분에 고정되었어요. 저게
여종이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목덜미에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점 3개. 여종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여종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의 이름은 봉순이었어요. 15년 전 광주 감사댁에서 어린 아씨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아씨의 목덜미에 이런 점이 있었던 거예요. 얘야, 혹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6살이요.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계산해보니 딱 맞았어요. 봉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자기가 돌보던 한 살배기 아씨를 안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더니 아기를 힘으로 빼앗아 달아났던 거예요. 봉순이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고 그 후로 아씨를 다시는 볼 수 없었거든요. 얘야,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봉순이 처녀의 손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아니, 내 댁으로. 처녀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이 여종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박철산 영감님이 광주에서 중요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네, 따라가겠어요. 봉순이 처녀의 손을 잡고 급한 걸음으로 감사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감사댁에 도착하자 봉순이가 처녀를 마당 한쪽에 앉혀놓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님. 큰일 났어요. 봉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사랑채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봉순아? 마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마님, 혹시 우리 아씨의 목덜미에 점이 어떻게 나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봉순이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덜미 점. 마님이 잠깐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 삼각형 모양으로 점 3개가 나 있었지. 왜? 마님, 밖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 순간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광주 감사댁 마님인 정씨 부인은 15년 전 딸을 잃고 나서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이냐? 정말로 그런 점이 있다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마님. 틀림없어요. 제가 15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점들이에요. 봉순이도 흥분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디 있니? 어디에? 정씨 부인이 치마를 걷어 들고 뛰듯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당 한쪽에 앉아있는 처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녀는 여전히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맑은 눈동자가. 어머, 저 눈이. 봉순이가 급히 설명했어요. 마님, 저 아이 목덜미를 보세요. 고개를 숙여보라고 해보세요. 정씨 부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고개를 좀 숙여볼 수 있겠니? 정씨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처녀가 고개를 숙이자 목덜미의 점 3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 그때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김만중이라는 이름의 광주 감사였는데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요? 여보, 저 아이 목덜미를 봐요. 정씨 부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김감사도 처녀의 목덜미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은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 살배기 딸 상아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온 광주를 뒤져가며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봉순아, 너 확실하냐? 김감사가 물었어요. 네, 대감마님. 제가 매일 아씨를 목욕시켜 드렸는데 그 점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봉순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녀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했어요. 저는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정씨 부인이 처녀의 손을